자, 다음은 미국 달러 상황을 좀 보겠는데요. 그 지난 3월에 이제 103까지 갔었는데 그 달러 지수가 지금 한 92 수준까지 떨어져 가지고선 머물고 있거든요. 그 지난 1년을 이렇게 쭉 따져 보니까 사실상 최저치인데 이 같은 달러 약세, 미 달러 약세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워낙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환율을 단기적으로 결정 요인 보니까 누가 돈을 많이 풀었느냐, 그게 환율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난 3월 이후로 미국이 3개월 사이에 무려 3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다른 중앙은행보다 돈을 훨씬 많이 푸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25% 정도 됐는데요. IMF가 2024년까지 전망했는데 2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미국 비중이 줄어든 게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달러 가치 이렇게 장기적 흐름을 보면요, 저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두 차례 큰 달러 하락이 있었어요. 하락 시기가 대표적으로 85년 9월 플라자 합의 때였었죠. 그때 미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했죠. 특히 그때 엔이 많이 강세를 갔었는데요. 뭐 엔이 48%, 달러 가치가 4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게 큰 1차 하락이었고요. 그 위로 반등하다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달러 가치가 또 한 번 크게 떨어졌거든요. 저는 추세로 보면 3차 달러 가치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1, 2년에 끝난 게 아니고요. 최소한 앞으로도 4, 5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달러 지수가 103에서 최근에 102, 9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3분기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불안해지면 일시적으로는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앞으로 뭐 8월 중순, 9월, 10월 초까지는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 연준에서 이제 결국은 유동성을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이제 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 가치에서는요. 지금 좀 계속 공급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조금 줄여 나가고 있는 건지.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연준 자산이라고 보는데요. 6월 13일 보니까 7조 한 1,500달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 거 보니까 한 6조 9,500억 달러로 한 2천억 달러 정도 줄였거든요. 근데 연준이 왜 줄였을까? 그거는 경제 지표가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산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고 S&P 500마저 어제 사상 최고치 뚫었거든요. 이 주가 상승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줄여가고 있거든요. 물론 또 9월에 또 주가가 제가 예상한 것처럼 급락하고 경제가 또 지표가 둔화되면 다시 돈을 더 늘릴 텐데요. 근데 최근까지는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미국의 자산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달러를 많이 푸니까. 그런데 그 원래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또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지난 최근에 그 6월, 7월 그 소비자 물가들이 6월 달께 발표가 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물가 전문가들이 전월보다 한 0.3% 상승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 0.6% 상승했고요. 그런데 전년 동월비로 보면 한 1.5% 안팎이에요. 미 연준이 목표하는 게 2%인데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풀어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느냐. 우선 아까 우리나라 통화승수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화승수가 미국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2008년에는 8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4배 안팎입니다. 일본은 3배 안팎이고요.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훨씬 밑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GDP 갭률이라고 그러는데요. GDP 갭률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얼마나 밑에 있느냐 그 퍼센트 차이인데요. 지난 2분기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물론 잠재 GDP는 추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미의회가 추정한 거 해보니까요 12% 정도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12%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블룸버그 전문가들 예상치 하더라도 내년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 5%가량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니까 뭐 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경제학들 사이에서 인플레 논쟁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가 올 것이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물건을 싸게 산 거는 사실 중국 때문이었죠. 그렇죠. 월마트 가면은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것들을 자기들 나라에서 미국에서 생산해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게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VC라고 그러죠. 글로벌 밸류 체인. 각 상품을 세계에서 가장 싼 데서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교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도메스틱 밸류 체인, 뭐 국내에서 생산한다면요.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다르니까. 인건비가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미국 생산성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앞으로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가 올 것이다. 그런데 뭐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요. 한 2, 3년 후에 우리가 인플레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유동성이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기업, 가계 모두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재정적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 늘어났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뭐 부채는 말하자면 일종의 시한폭탄인데 연준에서는 지금 뭐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 지금 0%인데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로까지 가자 하고 있고 뭐 연준은 아직은 뭐 결정은 못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로 진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0.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저는 0%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이중 침체를 한번 겪을 수도 있다. 아니, 미국 국채가 0% 가면은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0%면.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0%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독일이 국채가 마이너스 0.7% 10년짜리가 얼마 됐는데도 국채 샀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마이너스 0.2%까지 갔었거든요. 그래도 일본 국채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4%로 가면은 국채 사면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돼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리가 더 떨어지면은 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회사들 그다음에 펀드들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주식이 사고 채권 60이거든요. 아니 40%, 60%. 60%를 채권에다 배분해야 되는데 그 채권도 뭐 미국, 독일, 일본 얼마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다 배분표가 있거든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 채권을 사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0% 마이너스여도. 그러니까 그렇게 사더라도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은 이익이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일본 은행 금리 0%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계 금융 자산의 54% 은행에다 맡깁니다. 그 0% 받고 왜 은행에다 맡깁니까? 그거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마이너스 1%, 2%라면 0% 금리 받더라도 실질 금리는 1%, 2%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경제학에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목 금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건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는 실질 금리는 뭐 당연한 거고 명목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부채가 워낙에 많게 되면은 이제 부채의 비중을 또는 그 부담을 줄이려면 정치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뭐냐면 실질 금리 마이너스로도 하는데요. 부채를 줄이려면 어떻습니까? 부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라는 것은
분자에가 정부 부채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명목 GDP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미국도 올해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120%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줄이려면은 명목 GDP를 늘려야 되거든요. 명목 GDP라는 것은 물가 곱하기 생산량인데 지금 생산량은 늘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가를 올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를 올리면은 명목 GDP가 올라가니까 명목 부채 비율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정부 입장에서는 명목 GDP 늘어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단기적으로 2% 넘어도 긴축 안 하겠다. 지금 물가가 워낙 좀 안정적이니까 2% 넘어도 장기적인 긴축 안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물가가 4%, 5% 간다면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는 고용 극대화 플러스 물가 안정이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 통화 정책 목표가 전부 물가 안정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가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올리면은 그때는 이제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 기업, 정부가 다 부실해졌어요. 근데 이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데 또 코로나가 발생하죠. 경제가 위축되니까 또 과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채를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부채 늘고 우리 가계 부채 늘고 미국 등 선진국 정부 부채가 늘고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은 그 부채 문제가 한번 터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 3년 후에는 더 심각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한번 올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걸 알면서도 금리를 올리려고 할까요?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안정이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경제를 목표로 할 것,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가, 물가를 목표로 할 것인가. 그런데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80년대 대표적으로 볼커 연준 의장이 그때는 뭐 물가가 10% 이상 올랐어요. 2차 오일 쇼크로. 그래서 가감히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게 되거든요. 그 뒤로 이제 물가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각오하고서는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근로자들 해고당하고. 근데 구조조정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통화정책, 기업들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좀비 기업들이 계속 생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언젠가는 한번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고 그래도요. 그렇다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닌데. 근데 세계 경제 지금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전 세계가 초과 공급이거든요. 뭐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공급이 위축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기는 힘들어요.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더 부모 세대가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맥킨지가 주요 선진국을 대사해 보니까 자식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더라는 것이죠. 근데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 보니까 그 나라들 그 기간에 전체 GDP는 늘었어요. 근데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덜 가져가고 그래서 중간고객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중간고객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늘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수급 균형을 맞추려면 공급 측면에서 저는 산업이 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기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좋은 말로 구조조정인데요. 앞으로 그런 단계를 한번 거쳐야지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2, 3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제 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 달 전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금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셨을 때가 1온스에 1,8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2,000달러 넘었었고 약간 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2,000에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2,000달러가 좀 최고점을 좀 찍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장기 추세로 보면요. 큰 상승 추세를 한 3단계로 나누면은 지금 1단계 정도였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4, 5년 아까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으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미국이 돈 풀고 일본 중앙은행이 풀고 유럽 중앙은행이 풀고 또 중국이 풀고 그러면서 돈을 푸니까
돈의 수요가 공급이 늘어나면 또 달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결국은 뭐 2, 3년 후라고 생각하면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또 금이 선호가 되죠. 그때까지는 금이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보면은 1단계 정도 마무리됐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좀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어요. KBS가 다른 생방송 하다가 뭐 질문을 계속 들어오고 질문에 대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생방송인데. 어떤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가 2,060달러까지 갔을 때였는데요. 거의 지금 최근 예. 가장 높게 찍었을 때네.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 4분기에 쓸 돈이면 12월 안에 쓸 돈이면 지금 금 파세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만 9월, 10월까지는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상승 추세에서 지금 금 가격은 한 2달 정도는 조정 국면이다. 근데 조정 받을 때마다 멀리 내다보고 그냥 매주 매월 그냥 계속 사가시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말씀대로 조정 국민이라고 하지만 이게 막 눈에 떠일 정도로 그냥 쫙 빠지면은 조정 국민이라고 알겠는데 또 오르기도 하거든요. 며칠 지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 괜히 팔았나 뭐 저는 금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추세를 제대로 읽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금이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다고 보시는 어떤 나름의 판단 근거는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예. 네. 한 2달 정도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가격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하루에 얼마 전에 한 뭐 60달러 정도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앞으로 저는 2달 정도는 모든 자산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만 하루에 그 60달러 안팎 떨어지는 게 그게 그 시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주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앞으로 2달 정도는 변동성이 커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아까 모든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올라갈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특별한 이유도 없이도 그렇게 급나가거든요. 예, 그런 국면이 앞으로 2달이라고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금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만약에 시장이 불안정하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반드시 달러가 강세인데 금이 하락한다, 금값이 하락한다. 그렇게 이렇게 꼭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기간에 따라 가지고 상관계수가 더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금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예, 그래서 금을 팔 유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도 많이 줄여버렸어요. 저는 그 장기적으로 계속 금을 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예, 최근에 금 비중을 많이 줄여버렸거든요. 예, 또 조정받으면 또 살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익을 많이 낸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금값이 조정받는다면 팔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가고를 이제 말하면 진출 진입을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금을 팔고 이제 말하자면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조정기라 보면은 또 원화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또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금을 판 자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저는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뭐 전부가 현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다양한 자산에서 또 투자 기회가 어려워 보고 있거든요. 원하든 달러든 예, 원하든 달러든 현금을 가져라. 예, 지금은 현금 비중이 좀 높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거의 60, 70%가 지금 현금으로 물론 제 생각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른 분이 제 견해를 따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70%, 60%뭐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금값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달러는 이제 하락인데 달러의 하락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이제 그 패권을 갖다 좀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금값의 상승은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때
금값이 한 1,900달러, 온스당 1,900달러까지 갔다가 네. 급속하게 한 1,2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미국이 약간 좀 개입을 해서 대량 금도 팔고 달러도 아무튼 그때는 이제 그 반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혹시 금값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인위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달러 약세를 강세를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력으로 봐서는 구조적으로 달러 강세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미국 정부가 무슨 정책을 써더라도 달러 강세를 추세적으로 유도하기는 힘들다. 그건 힘들고 그렇게 보면 미국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에 가기 때문에 예. 금도 일시적으로 약세를 띌 것이다. 예, 제가 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예,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바꿀 수는 있는데요.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늘 느낀 건데 어떤 정책이 쓰더라도 시장은 장기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금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금의 기한이라는 책 보면요. 그거는 금값이 $10,000 넘는다고 보는 책이거든요. 온스당 $10,000. 예, 온스당 $10,000 넘는다는 그렇게 금을 강조하는 책인데 그 사람은 심지어는 미국이 73년과 닉슨 때 금을 다 환수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 아마 $35 그 가격 정해주고 금 다 가져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은 금을 그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아주 그 사적 금고, 아주 개인 금고, 아주 안전하다 보관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 금값이라든지 아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뭐 중장기적인 또 반등은 연말에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교수님의 어떤 분석이시고 진단이신데, 그 가운데 하나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지금 그 추가 부양책을 이제 갖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지금 약간 힘겨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화당은 $3조 정도의 추가 부양 필요하다는 민주당, 공화당은 $1조 해가지고 결론인데, 그 결론에 따라서 또 이렇게 큰 또 조정이냐 아니냐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조정폭은 좀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3월에서 6월까지 쓴 돈에 비해서는 그거는 아주 적은 거거든요. 규모가 적다. 예. 이미 큰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와가지고는 시장이 별로 반응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11월 대선 전에 이 트럼프란 대통령, 이분이 무슨 일을 계속 저지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재선을 위해서 이상한 좀 일을 벌일 수 있다. 예. 예상을 얼마 전에 우리 그 주요 일간지 보니까요, 제 견해가 아니라 그분 견해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그 남중국에다 뭐 산호초 이상한 섬에다가 중국이 뭐 인공 행동을 하고 저 인공 뭐 비행장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베트남에 가깝고 필리핀에 가까운 거야. 근데 그거를 좀 미국이 한번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그거는 아주 전문가가 한 칼럼 한 면에 걸쳐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하는 거는요, 제가 모델 가지고 저는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제 모델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좋게 나오면 무슨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인가, 그 좋은 이유를 찾아보고 있고요. 지금 10월 초까지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나오는데 무슨 혹시라도 나쁜 일이 있을 것인가, 돌발 변수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미국 연준이 이제 가상의 디지털 화폐를 시험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지금 아까 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금리 뭐 조정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새로운 어떤 뭔가를 지금. 저는 중국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중앙은행이 지금 가상화폐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험 중이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중국의 가상화폐가 전 세계로 좀 저는 퍼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한 게 2차 세계대전 후였지만 본격적으로 기축통화 자리를 굳힌 것은 1974년에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원유 수의 1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6%였어요. 그다음에 구리, 철강 이런 주요 원자재는 50% 이상이 다 중국 수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달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입하면서 달러로 결제해 줬죠. 근데 중국도 갈수록 경상수 적자가 GDP 대비 1%도 안 되거든요. 달러 갈수록 부족하죠. 그러면 달러로 원자재 수입하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위안화로 줘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 직접 그 돈으로 주겠지만은 가상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로 그걸 앞으로 결제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도 아마 그 기반을 지금 미리서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야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상화폐 뭐 시장에서도 미국의 어떤 주도권이나 패권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또 다른 관심사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미국의 패권, 경제적 패권은 뭐 정치적 패권, 군사적 패권은 좀 더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적 패권은 많이 시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브리지워터 CEO, 세계 최대 헤지 펀드거든요. 근데 그분이 CEO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최근에 부채 문제에서 이렇게 한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중 패권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세계 패권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그걸 계속 책을 쓰면서 쓰자마자 각 장을 계속 공개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4장이 공개됐어요. 근데 거기 미중 패권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분이 10개 지표로 만들었는데 과거에 보면은 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세계 경제를 제패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커지다가 사그라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은 계속 꺼지고 있거든요. 이미 정점을 쳐가지고 정점 2단계에 남아 있어요. 정점 지금 2단계 접어들었는데 그분 표현에 따르면 프린팅 머니 앤드 크레딧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때가 전쟁 혁명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과거에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미국에 접근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 패권 전쟁의 본질인데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영익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금, 달러 모두 지금 변동성 장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좀 안전한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 김 교수님 강의 오늘도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 한 달 후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